채널A 캐치. 이번 시간엔 틀린 건 틀린 거다 시리즈로 일본 성곽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왜군이 조선에 와서 보니 너무 거지라서 털어먹을 게 없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에 대해 그게 아니라 털어먹었다는 점을 사료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피차 임진왜란 발발 시점의 이야기이고 저는 누가 더 잘 산다고 한 적도 없고 조선이 부자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겨버렸네요. 저도 임영환 선생 출연하는 영상들을 즐겨보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실드 치는 분들 정신 차리라고 그 틀린 것들을 짚어보면서 일본 성곽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TV에서 만들었던 캐슬 어택, 좋은 시도였지만 여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웅천외성편에서 앙골포 외성을 보여주며 웅천외성이라고 한다던가, 히코네성의 입구를 나고야성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오류로, 물론 제작진의 실수겠지만 임영환 선생이 외성의 본질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벽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요. 물론 무너져서 낮아진 것도 있지만 얘들은 도성이 끝이 아니라 여기다 건물을 올립니다. 성벽만 보면 안 되고 일본성은 건물이 더 중요해. 돌성벽보다 그 위에 짓는 건물이 더 중요한 일본성이라고요? 왜 굳이 그런 말을? 일본의 성곽 전문가라면 토목 구조물과 건축 구조물의 조화로운 방어, 운운할 수 있겠지만 굳이 건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금시초문인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우리가 보는 일본 성곽의 근본 차이는 그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사용된 성곽 사진이나 전시물 모형 사진은 별 이야기가 없는 한 모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게 1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들다 보니 임영환 선생이 말하신 오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2편도 있습니다. 1편에선 건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 김에 일본 성곽의 기본 원리만 살펴보겠습니다. 임영환 선생 머리에 박혀있는 일본의 성, 일본의 도시는 이런 거예요. 이런 성과 도시는 누차 말했지만 에도시대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은 도시고 그것은 상업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중세의 성은 이렇지도 않았고 이런 도시가 아직 에도시대만큼 전국 방방곡곡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 전쟁사에서 실전에 활약한 성들은 대부분 흙의 성으로 건축물이라고 하면 목책의 가건물 수준이었습니다. 그 잘난 노부나가의 아즈치 성도 전국시대 후기에 나왔고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성곽사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실전의 중세 흙으로 만든 성에서 천수각으로 대표되는 다량의 건축물과 이시가키라는 석축이 많이 사용된 근세성곽, 전국시대 말기에 등장한 근세성곽이 에도시대에 완성되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게 조선에 만들어서 실전을 겪은 외성입니다. 제 지론이 있습니다. 일본 성곽의 핵심은 공간의 구분과 단절이라고. 공간을 구분하고 단절하지 않는 성이 세상에 어딨냐고 반론하시겠지만 중세 이후 일본 성곽의 특징은 건축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전에 레이아웃과 토목공사에서부터 구분하고 단절합니다. 일본도 고대의 성곽은 조선식 산성이라고 해서 조선반도, 즉 한반도 사람들이 가져온 기술로 산에 돌로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평지에 네모난 성벽을 빙 둘러서 성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들이 치고받는 시대가 되면 일단 해자를 파서 공간을 단절합니다. 중세의 성곽은 대부분 산성이지만 비교를 위해 이런 평지를 가정했습니다. 방어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서 공간을 구분하고 아니면 방어구역들의 높이로서 공간을 단절하는 게 일본 성곽의 특징으로, 비슷한 구조라도 이런 성벽으로 도시를 감싼 중국의 성이라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일본 전국시대라면 이런 성벽을 쌓아 올린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런 성벽이 없습니다. 사진은 마치에 성의 성벽입니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에도시대 근세 성곽의 성벽입니다. 근세의 관청이니까 기와 지붕이라도 올려놓은 거지 전국시대에 실전을 치르던 성벽은 거의 목책 수준이죠. 조선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성벽을 흔히 떠올리진 않죠. 성벽이 목책이든 토벽이든 아니면 건물을 성벽으로 삼든
목책보다는 토벽이 좋고 토벽보다는 건물이 더 좋지만 그런 거대한 성벽보다 서로 구분된 방어 공간의 너비와 높이로서 단절시키는 쪽으로 발달한 것이 중세 일본 성곽입니다. 그것을 근세에는 돌축대로 보강했습니다. 이 돌축대를 이시가키라고 합니다. 돌 성벽이 아니라 돌축대입니다. 건물 여부는 나중 문제고요. 일본 성곽의 방어 누각을 야구라라고 합니다. 1층짜리 창고일 수도 있고 3, 4층짜리 누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역할을 하는 길다란 건물을 타몬야구라라고 하는데 히메지성의 이 부분은 백간복도라고 해서 현존하는 일본 성곽 중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긴 예입니다. 성의 모든 구간을 이런 건물로 둘러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은 현존하는 일본 성벽 중에 가장 길었던 242m 구간의 쿠마모토성 타케노마루 장벽입니다. 반면 쿠마모토성 히가시 타케노마루에는 성벽 역할을 하는 단층 야구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히메지성의 백간복도가 하나의 통로로 쭉 이어진 데 비해 이 야구라들은 각각 별개의 공간이라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쿠마모토성의 장벽과 야구라들은 일본의 국가지정 문화재였지만 2016년 쿠마모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세 성곽은 도시를 방어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의 도시나 조선의 입성은 성벽을 둘러쳐서 도시를 방어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일본 중세 성곽은 사무라이의 방어 거점만 커버합니다. 거점 뒷산의 산성에 올라가 농성을 하게 된다면 산 밑의 저작거리나 영주님의 저택은 적에게 불탑니다. 근세 성곽의 길을 열었다는 노부나가도 그 일대기인 신장공기에 적에게 쳐들어가 저작거리를 불태우고 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호조 가문의 오다와라 성을 위시해서 영주님이 도시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도시가 성장했다는 거죠. 이걸 소가마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마에의 방어 라인은 해자입니다. 물을 채웠든 안 채웠든 이시가키로 보강을 했든 토루를 올렸든 다른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벽은 없습니다. 그런 판인데 굳이 건물이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100년 넘는 내전 중에 도시를 방어하는 시스템은 후반에야 나오는데 일본의 성은 모두 도시고 그 도시는 상업도시라고요. 일본도 현대의 개발에 따라 과거 도시 방어 라인인 해자를 보존한 도시가 몇 안 됩니다만 그중 하나가 마츠에시입니다. 해자를 한 바퀴 도는 뱃놀이가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마츠에성 해자와 시마네 현청입니다. 우리한테는 다케시마의 날로 유명하죠. 성곽의 방어 윤곽, 그 레이아웃을 나와바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참호 같은 걸 팔 때 땅에 막대기 박아놓고 줄을 둘러쳐서 레이아웃을 잡았잖아요. 딱 그렇게 합니다. 나와가 새끼줄이고 새끼줄을 친다고 나와바리입니다. 그게 나중에 영역, 구역이란 뜻으로 쓰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와바리라고 하면 조폭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 새끼줄대로 해자를 파고 그 흙으로 토루를 쌓습니다. 토루를 일본말로 도루이라고 하고 그 토루나 토대를 돌축대로 만들면 이시가키가 됩니다. 일본 성곽에서 성문 유무와 상관없이 이런 입구를 코구치라고 하는데 조선의 성곽이 옹성을 쌓듯이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적의 진격 흐름을 막고 집중 공격합니다. 이런 나와바리에서 기본 구조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집중 공격을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적이 한꺼번에 몰려들지 않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건물 유무와 상관없이 이 기본 구조가 먼저입니다. 이 그림처럼 에도시대 이상 속의 성은 안팎으로 다양한 집중 공격 이론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후신이라고 합니다. 해자를 파고 토루를 쌓고 성곽 내부 공간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를 사쿠지라고 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건물을 올립니다. 어디다 성을 쌓을지 땅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을 정하고 그에 따라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다 중요한 일이고 건물이 방어력을 대폭 증강시켜주지만 굳이 건물이 더 중요한 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럽의 성은 더더욱 건축공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요건 좀 더 오래된 중세의 성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디다 성을 세울지 지리적, 지형적 입지를 정하고 방어지역에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평지에 바로 옆으로 붙어있든 산을 깎아서 서로 떨어져 있든 이런 방어구역 하나하나를
쿠루아라고 부릅니다. 혼마루, 니노마루, 산노마루 하는 거 말이죠. 무슨 마루라는 것은 에도시대 군악의 영향이 강하고 혼노쿠루아, 니노쿠루아, 산노쿠루아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성벽을 빙 둘러야 성이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와는 여기부터가 다릅니다. 해자를 팝니다. 해자는 홀이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면 미즈보리, 마른 해자는 카라보리. 해자를 파서 나온 흙으로 방어벽인 토루를 만드는 데 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본말로 토루는 도루이. 적이 이동하지 못하게 산등성이를 파서 끊어버리는 것은 호리키리. 적이 앞으로 이동하는 걸 방해하려고 가로로 땅을 파내면 요코보리. 옆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세로로 파내면 다테보리. 이것이 실전에 사용된 흙의 성입니다. 참고로 석축인 이시가키가 도입되면서 이런 요코보리나 다테보리는 점점 없어지고 동시대 일본 국내에서는 석축과 이것들을 함께 쓰는 예가 드문데 외성에서는 이시가키를 사용하고도 요코보리, 다테보리를 추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실전 방어력이 필요했다는 거겠죠. 제 그림이 유치원 수준이었지만 이게 실전의 성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시마즈 가문의 시부시성 내성 모형으로 성벽은 목책 수준인데 제가 말한 공간의 구분과 단절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깊은 골로 방어구역의 높이로 공간이 구분되고 단절되어 있죠. 중간의 깊은 골은 해자 같은 역할도 하고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전의 성입니다. 일본의 중세산성은 산에다 크고 작은 개별 방어구역을 하나하나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요시다 코리야마 성입니다. 동네의 작은 영주에서 서국을 제패한 모리 가문의 본성이죠. 크고 작은 쿠루아가 200개 이상입니다. 우리처럼 한두 겹의 돌성벽을 두르는 성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개별 방어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둥그런 우리나라 산성과 비슷해 보이는 이런 중세 영주의 성도 평지 야산에 둥그렇게 해자를 판 전형적인 중세의 성, 유즈키 성입니다. 이 역시 평지에 해자를 파고 그 흙으로 토루를 올려서 방어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조선의 읍성처럼 도시를 방어하지도 않고 돌성벽을 두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식의 토성을 만들고 읍성은 도시를 방어하지만 진성처럼 군사 거점으로만 활용되는 성들이 있죠. 이렇게 중세의 성에선 해자와 토루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그 다음이고요. 이 토루와 쿠루아의 경사면, 즉 높이를 통한 공간의 단절을 보강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시가키입니다. 성곽에 석축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전국시대 후기의 일로 오다 정권, 토요토미 정권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임진왜란 때 왜군이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을 때는 이미 엄청난 양의 이시가키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의 산성은 우리처럼 돌성벽을 둘러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임진왜란 때 한양을 둘러싼 도성을 본 모우리군의 요시미 모토요리는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쌓아올린 돌성벽을 보고 감탄합니다. 봉우리에서 골짜기까지 모두 이시가키와 츠이지를 두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키리이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멋진 기술은 비할 데가 없었다. 현대의 우리는 오사카성에 여행가서 칼같이 쌓아올린 석축을 보고 오지만 당시 일본은 칼같은 키이시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시대이고 성곽의 대규모 석축이 도입된 지도 몇십 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리 가문은 임진왜란 직전까지 앞서 본 그런 산성이 본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서국은 이시가키, 동국은 토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동쪽에선 석재의 문제로 여전히 토루가 많이 쓰입니다. 오주 가면 도쿠가와 장군이 살았고 지금은 천황이 살고 있는 에도성도 토루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 성곽에서 방어용 누각을 야구라라고 하고 근세 성곽에서 가장 크고 성의 중심이 되는 건물을 텐슈, 천수라고 했습니다. 속칭인 천수각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죠. 물론 이런 건물들이 결합되면 성은 난공불락이 됩니다. 근세 성곽의 특징은 몇 가지 있지만 역시 그 상징은 이시가키와 천수입니다. 하지만 여행 가서 보는 엄청난 근세 천수각을 가지고 일본 성은 건물이 중요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천수각은 근세의 산물로 전국시대 후기에 나타났으며 천수각이 있는 곳이 혼마루인데 그 혼마루의 천수각이 공격당해서 방어 기능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천수는 대단한 방어 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거기까지 적이 밀고 들어왔다는 것은 전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일본 성곽의 아이러니입니다. 에도시대 성곽 대부분은 실전 경험이 없는데 실전 경험이 있는 성곽의 천수는 쿠마모토 성처럼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타 없어졌다든가 아이즈 와카마츠 성처럼 포격에 너덜너덜해졌다든가 오른곽의 청사처럼 포격을 하는데 유리한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들을 알고 일본성에 대한 환상을 버렸으면 합니다. 건물이 더 중요한 일본성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단순히 어폐일 수 있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쉴드 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더욱 틀린 이야기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영상을 수정하다 보니까 업로드가 늦어졌고 수정으로 될 게 아니라서 결국 2탄으로 넘어갑니다. 틀린 건 틀린 거다 일본 성곽편 제2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널 아캐치 지난 시간에 이어 틀린 건 틀린 거다 시리즈 2편으로 캐슬어택 외성편에 관련된 오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용환 선생이 나오시는 방송이나 영상은 저도 재밌게 봅니다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틀릴 때가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쉴드 치고 저를 비난한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번 영상 전에 1편을 꼭 보시기 바라며 일본 성곽 현장 사진은 별 말이 없으면 제가 직접 찍어온 것입니다. 캐슬어택도 2019년 영상이니까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좋은 기획이며 저도 잘 봤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싶은 게 있어도 별말 안 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한 분야만 취미로 파는 사람이고 임용환 선생 같은 분들은 여러 분야에 박학다식한 분들이니까 제가 지적질해봐야 공평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블로그 때도 그렇고 유튜브 때도 그렇고 살면서 상상도 못한 악플이 달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남 보고 시간상의 문제다, 일부분만 거론했다, 네가 잘못 이해한 거다 하지 말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임용환 선생은 에도시대의 이야기를 일본화시키거나 그 시간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일본의 성은 도시고 도시는 상업도시라는 것도 에도시대의 이야기고 일본성에서 건물의 중요성 이야기도 에도시대 이야기고 백성을 보호하는 성이라는 설명도 에도시대 이야기인데 임용환 선생이 인터넷이나 방송에 출연한 영상은 모두 전국시대 임진왜란 외성이었죠. 그러니까 에도시대까지는 갈 일도 없었는데 에도시대 기준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하게 될 테니까 유념해서 같이 가보자고요. 참고로 제가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 이 사진은 쿠마모토성 천수각 내에 있는 에도시대 쿠마모토 모형입니다. 사실 임용환 선생이 전국시대의 가문에 번이라는 말을 사용한 건 애교 수준이죠. 다이묘는 중세 유럽의 영주 같은 거예요. 봉건국가 같은 걸 번이라고 그랬어요. 한자는 번, 그 번의 영주를 다이묘라고 해요. 라고 하셨는데 번은 현대에 우리가 에도시대에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사무라이 봉건지에 다 쓸 수 있는 용어 아니냐고요? 브리테니커 백과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에도시대 1만석 이상의 영지가 부여된 다이묘가 지배하는 영역과 그 지배기구 번이라는 명칭은 막부에 의한 공식 명칭이 아니라 에도시대 중기 무렵 한 학자가 중국 주나라의 봉건지에 빗대어 다이묘를 번병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공식 명칭이 된 것은 메이지시대 이후로 유신정부가 제후를 지번사로서 임명할 때의 행정구역이 그것이다. 딱 에도시대라고 적혀있죠. 드물게 오다 토요토미 정권 다이묘를 지칭한 책도 있다지만 이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그 많은 책에서도 전국시대에 번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가문, 영지, 영국이라는 말을 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과 조선의 도의 강도가 다른데 왜군이 일본에서의 버릇대로 깎아댔다 라고 놀라시지만 그런 말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이시가키 축성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돌은 화강암과 안산암입니다. 고로
제주도처럼 현무암을 쌓아서 집에 돌담 만드는 거 아닌 이상 우리랑 지역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석재를 가공한 것은 근석 문제가 아니라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석재를 구하는데도 한계가 생기고 쌓는데 테트리스가 되기 때문에 돌마다 위치나 무게중심을 생각하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정작 석벽을 타고 오르기가 쉽기 때문에 돌을 깨서 부품화한 게 쌓기도 더 쉽고 저기 타고 오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돌의 가공 방식에 따라 노즈라즈미, 그다지 가공을 하지 않고 쌓아 올린 방식이다. 따라서 둥그런 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가장 원시적인 이시가키 쌓기 방식이지만 보기와 달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오늘날에는 노즈라로 쌓는 석공은 거의 없다. 그래서 돌을 까는 겁니다. 이걸 일본말로 우치코미 하기라고 합니다. 큰 돌을 깨서 여러 개로 만들어 운반하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고 부품화시키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량의 인원이 달라붙어서 돌을 채취하고 운반하고 쌓아 올리고 전국시대의 특징인 대량 동원에 딱 맞는 방식이죠. 그러다가 더 발전한 건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칼로 자른 듯한 키리이시를 빈틈없이 딱딱 맞춰서 쌓는 키리코미 하기입니다. 이렇게 노즈라, 우치코미 하기, 키리코미 하기라는 가공 방식 세 가지에 대략 열을 맞춰서 쌓았는가, 안 맞추고 어지럽게 쌓았는가, 그 두 가지 방식이 조합되어 이시가키 축조 방식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어지럽게 쌓는 것을 란즈미, 열을 맞춰 쌓는 것을 누노즈미, 대략 열도 맞고 상당 부분 가공을 해서 쌓아 올렸다면 우치코미 하기 누노즈미가 되는 것이죠. 이 도표는 일본의 시로비토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 시로비토 사이트만 찬찬히 봐도 일본 성곽에 대해 상당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사이트에서도 공부가 가능한데 임요한 선생의 영상은 이런저런 뇌피셜이 보입니다. 외성의 성벽이 경사진 이유에 대해 미관상, 적의 포탄이나 총격, 무너지지 않기 위해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누가 그러던가요? 미관의 문제는 이쁘게 보이기 위해 기울였다기보다 기울였더니 임선생 보시기에 이뻐 보이더라 정도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포탄이나 총격, 즉 피탄을 위해서라는 건데 선생은 전차의 경사장갑처럼 미끄러지라고 그랬다고 설명합니다만 총알은 애초에 아무 상관이 없고 일본은 이상하리만큼 대포를 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선생의 뇌피셜입니다. 어느 책에도 피탄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피탄이 문제였다면 애초에 기존대로 토르를 쓰면 되는 일이고 에도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오른곽은 서양의 보방식 요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탄을 위한 거대한 경사면의 토르가 존재합니다. 이시가키가 기울어진 것은 그냥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과 태풍이 많은 나라죠. 초기에는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수직에 가까웠다가 높이를 올리면서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시대가 오래될수록 축조 기술이 낮을수록 완만한 경향이 있고 후대로 가면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거대한 이시가키를 직선으로 쌓기도 하고 부채꼴로 곡선을 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가토 기요마사의 축성이라도 조선의 서생포보다 그 후에 지은 쿠마모토성이 좀 더 발달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후시미 지진의 경험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기울기와 곡선을 이야기하면서도 피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NHK 스페셜에서 방송한 서생포 외성과 쿠마모토성의 기울기 차이입니다. 이시가키를 쳐다볼 때 쿠마모토성의 기울기가 더 급하게 느껴지지만 잘 보면 하단의 시작 부분 기울기는 서생포성이 더 급경사입니다. 이런 곡선 구조를 무샤가에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경사면과 키요마사의 무샤가에시 곡선이 받는 하중 차이입니다. 무샤가에시라는 말 자체가 올라오기 힘들게 한다는 게 전제고 방송은 지진 복구 관련 내용이다 보니 지진 이야기만 한참 합니다. 일본성 이시가키의 최대 특징은 완만한 기울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구자인 중국이나 조선의 성곽 석축은 거의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서 일본 성곽과 상당히 생김새가 다르다. 일본의 성곽 이시가키가 경사진 것은 지진 다발국이기 때문으로 이시가키를 안정시켜서 무너지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다. 유독 낮은 이시가키에서는
수직으로 세워진 것도 적지 않다. 기울기는 축조 기술이 낮고 오래된 시대의 것일수록 완만한 경향이 있다. 또한 석재의 가공 정도에 의해서도 기울기가 변화하여 일반적으로는 노즈라, 우치코미 하기, 키리코미 하기의 순으로 기울기가 급하게 되어 있다. 미적으로야 어찌됐건 기울기가 제품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면 피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명환 선생이 외성의 공간을 치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앞서 1편에서 제가 일본 성곽의 레이아웃 단계, 즉 나와바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집중 공격할 것인가 설계한다고 했는데 그 측면, 배후, 여러 방향에서의 공격이나 그 시설을 요코야 혹은 요코야가카리라고 합니다. 일본성에 치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치와 비슷한 개념, 효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성의 특징은 조선 성곽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웅천외성의 특징은 일본 성곽에도 없는 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 책에선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겁니다. 고성외성이 원래 있던 고성읍성을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 치도 그대로 사용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웅천외성은 노보리 이시가키라고 해서 산을 따라 올라가는 세로방향 이시가키가 특징입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이시가키이지만 수평적인 공간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노보리 이시가키는 세로로 올라갑니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는 자주 보이지 않는 특이한 방식인데 이게 유독 외성에서 자주 보이고 웅천외성과 서생포 외성에 대규모로 잘 남아 있습니다. 산 위의 성과 산 아래 항구를 일체화시켜서 둘러싸는 구조니까요. 이것을 학계에서는 외성이 조선 산성에서 받은 영향, 그리고 외성이 일본 성곽에 끼친 영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비싼 돈 들여서 촬영을 왔는데 웅천외성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정작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설명은 이명환 선생이 느낀 감상적인 영역뿐입니다. 단순한 제 내피셜로는 이명환 선생이 요코야가카리 같은 단어도 몰랐다는데 한 표, 웅천외성에 진짜 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데 한 표입니다. 일본성의 특징이 병렬이든 직렬이든 중층이든 다중방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외성의 기본적인 개념, 특징이라는 게 있고 웅천외성이나 앙골포 외성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캐슬어택에서 보여준 구조적인 설명은 이시가키 쌓인 모습, 꺾이고 꺾인 집중공격 이야기, 그리고 이 벌집 구조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서 보니까 느끼는 점 수준인 거죠. 거기다 앙골포 외성은 전쟁이 강화 국면으로 들어간 이후에 축성한 성으로 앙골포 해전 때에는 없었는데 제작진이 그랬는지 방송 편집은 앙골포 해전 당시에도 있었다고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명환 선생이나 이세환 기자, 토크멘터리 전쟁사 등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분량상의 한계였다, 준비기간이 짧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표현의 차이인데 어쩌다 한두 문장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라고 쉴드 칩니다. 그런데 틀린 건 틀린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이명환 선생은 그 분량상의 한계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인문학 휴에서 보충 설명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모르고 있구나 생각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도시와 성이 결합한 평산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평산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은 오사카성, 히메지성, 히로시마성, 나고야성 이런 도시들은 모두 평산성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히메지성만 명확한 평산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성으로 구분되는 성입니다. 그나마 오사카성은 평성으로도 구분하고 평산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왜 이명환 선생은 모두 평산성으로 구분했을까? 이 평산성 이야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오사카성은 전국시대 성이냐 전국시대 다음 성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논쟁이고 이 말에서 더더욱 이명환 선생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전국시대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사카성은 두 개가 있습니다. 히데요시 정권에서 만든 오사카성, 그리고 도쿠가와 정권에서 그걸 흙으로 덮어버리고 더 높여서 만든 오사카성. 그 두 개 모두 근세성곽입니다. 그 무렵 일본 성곽은 전국시대성, 에도시대성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중세성곽, 근세성곽으로 구분하는데 전국시대의 끝이 어디냐 하고는 상관없이 노부나가 정권 무렵이면 근세성곽이 나오는 겁니다.
마츠나가 히사이데 영감의 성에 텐슈가 있었든 없었든 타몬 야구라가 있었든 없었든 그 무렵이면 근세성각이 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부나가의 거성이던 기우성은 시간이 흘러 에도 막부가 본격 출범하기 전에 없어졌지만 근세성각이면서 산성으로 분류됩니다.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라는 쉴드는 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전국시대의 끝이라는 게 노부나가가 장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쫓아낸 시점이든 오사카성이 함락되고 토요토미 가문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이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오사카성은 근세성각으로 구분됩니다. 그 노부나가 정권, 히데요시 정권의 근세성각 탄생과 세키가하라를 전후해서 영주들이 세영지에 우르르 성을 쌓는 케이초 축성 러쉬를 통한 에도시대 근세성각의 완성, 그 사이의 과도기에 위치하는 것이 조선에 쌓은 외성입니다. 외성에서의 경험은 근세성각 완성기에 영향을 줍니다. 외장 카토 요시아키라의 세 거성인 이오 마츠야마성은 외성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노보리 이시가키로 산 아래와 산 위를 통으로 연결한 평산성이 됩니다. 다테 마사무네처럼 근세성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무라이들에게도 임진왜란 같은 히데요시 정권의 대규모 군사 동원을 거치면서 근세성각이 경험되고 전파됩니다. 서국은 이시가키, 동국은 토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다테 가문도 대규모 이시가키를 쌓아 거성 센다이성을 만듭니다. 참고로 지금 남아있는 거대하고 반듯반듯한 센다이성 이시가키는 에도 시대에 다시 수축한 겁니다. 우리나라 성과 일본 성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성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고 일본 성은 영주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 만든 성이라고 해석한 분들은 틀렸다라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셨는데 이 역시 이분 머릿속의 일본 성은 에도 시대만 있다는 것으로 저번 1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짜 전쟁하던 전국시대는 기본적으로 영주의 성입니다. 사무라이의 거점만 방어하던 성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전국시대 후반에야 도시를 방어하는 성이 나타나고 그 외곽 방어 라인이 소가마입니다. 아직 에도시대는 다룬 적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왜 에도시대 이야기만 하실까요? 일본 성곽 연구가가 외성과 주민 보호에 대해 한 말을 인용해 봅니다. 외성이 실전에 가장 견고하다는 곽재우 등의 평가에 대해 조선왕조의 성곽제도의 본질은 어폭보민이었다. 삼국시대 이래 중원왕조, 유목 기마민족 등 다수의 침략을 받아온 조선왕조에 있어서 보민은 단순한 유교국가의 신조가 아니라 절실한 현실 문제였다. 외성의 필수지성이라는 군사 목적만을 가진 축성 사상은 조선반도의 어폭보민이라고 하는 백성을 지키는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 성곽 전문가께서 일본의 성을 넘어서 아예 외성을 수비만 잘하는 성으로 놓고 조선의 성은 백성을 지키는 성이라고 하고 대비시키고 있죠. 이 그림과 이제 들려드릴 임용환 선생의 발언을 비교해 보세요. 성의 발달사를 쭉 보면 초기 산성에서 평산성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전국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사카성은 전국시대 성이냐 전국시대 다음 성이냐 너무 기계적인 논쟁이고 전체적으로는 평산성까지 와서 완성되는 걸로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성곽 관련 책이나 홈페이지를 보면 반드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전국시대만 놓고 보면 산성에서 평산성을 거쳐 평성으로 끝난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이 그림만 해도 제가 20년 전에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이 일반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론으로 나오는 게 정작 근세성곽을 열었다는 노부나가의 거성은 나고야 기요스에서 코마키, 기후, 아즈치 순서로 평성에서 평산성을 거쳐 산성으로 가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임용환 선생은 왜 또 평산성일까요?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성은 평산성의 건축술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죠. 임용환 선생이 왜 말끝마다 평산성 노래를 불렀는지 드디어 알 수 있습니다. 외성에 평산성의 건축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근세성곽의 과도기에 근세성곽의 기술이 외성을 만드는 데 들어간 거죠.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임용환 선생 말씀과는 반대로 외장 카토 요시아키라는 외성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산성에 가까운 평산성인 이오 마츠야마성을 만듭니다. 앞서
도시와 성이 결합한 평산성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라고 하시고, 평산성이 무슨 일본 성곽 발달의 끝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냥 성의 위치에 따라 산성, 평산성, 평성으로 나누고 성의 시대적, 기술적, 발달 단계적 구분은 중세성곽, 근세성곽으로 나뉘는 겁니다. 도시와 성이 결합한 걸 평산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방의 도청, 시청 역할을 하게 된 근세성곽의 특징이 도시 전체를 방어하는 성입니다. 그런 에도시대 근세성곽에 평산성이 많았을 뿐이죠. 그러니 앞서 말한 대로 기우성은 근세성곽이자 산성입니다. 그때 전국시대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임영한 선생은 그냥 그런 구분 없이 다 합쳐서 일본 성곽 발달의 끝을 평산성으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일본 성곽의 시대적 발달 단계는 중세성곽에서 근세성곽으로 갔고, 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까지 일반적으로 산성, 평산성, 평성으로 이동했다고 가르칩니다. 성급한 일반론이라는 비판은 차후 문제고요. 오다 토요토미 정권의 성은 근세성곽의 등장, 케이초 축성러시는 근세성곽의 확립, 그 사이 과도기가 실전을 치렀던 외성. 이 시간적 흐름에 평산성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평산성은 위치를 말하는 거지 발달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성에서 건물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이나 중국성은 성벽 위를 오픈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성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어서 밀폐형으로 성을 만듭니다. 아하, 이래서 건물이 중요하다 같은 소리를 한 거군요. 임영한 선생은 토크멘터리 전쟁사 병자호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성벽의 밀폐 상태에 꽂히신 것 같은데, 일본 성벽이 모두 건물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와 전투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외곽 라인은 특히나 해자 중심이라는 점을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고, 관련된 일본학자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조선반도의 혹독한 전투를 견뎌낸 산이와 산기슭이 일체화된 성이 국내에도 탄생한다. 거대한 텐슈, 야구라를 갖추고 높은 이시가키를 풀로 이용한 라인을 구축하고, 그 라인은 복잡하고 여러 겹으로 구불구불하게 꺾여 있다. 그 복잡한 라인의 구축이야말로 토요토미계 성곽의 생명선이었다. 일본 근세성곽은 외성의 축성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다. 즉, 외성에 평산성의 건축술이 들어갔다기보다 말 그대로 외성의 경험을 거쳐서 일본의 근세성곽이 완성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꺾인 라인, 그러니까 나와바리야말로 토요토미 정권 계열 근세성곽의 생명선이라고 하고 있죠. 제가 1편에서 지적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천수와 야구라, 타몬 야구라의 연결, 마스가타 코구츠의 연속, 이런 다량의 건축물이 근세성곽의 특징으로 따라붙는 것입니다. 건물이 더 중요한 일본성이 아니고요. 외성이라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외성이 조선의 성을 활용했거나 그 석재를 활용했다던가, 아니면 조선의 성을 그대로 활용하기 힘들어서 외성을 별도로 축성했다던가, 출격 거점으로서의 외성, 중계기지로서의 외성이라든가, 일본 성곽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함락되기 힘들다던가, 예를 들어 사천구원, 울산구원, 웅천외성이 본성이고 안골포외성, 명동외성이 동서의 말단지성이라는 개념, 아니면 웅천외성이 서생포 다음 가는 규모라던가, 웅천외성 천수대가 외성 중 최대 규모라던가, 웅천과 안골포에 조선의 치가 도입되어 있다던가, 노보리 이시가키가 만들어졌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책이나 논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현장의 감상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인터넷에 역사 개념을 정리해서 올릴 때 저 역시 시간에 쫓기고 틀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 여러 측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요점만 전달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틀린 건 틀린 거다 시리즈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곽이나 외성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비합리적인 쉴드나 악플이 계속되면 틀린 건 틀린 거다 시리즈를 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아 캐치. 이번 시간엔 KBS의 악질적인 해명을 비판하기 위해 마우스를 들었습니다. KBS의 설 특집이었던 조선팝 어게인에서 무대 뒤의 그림에 일본 성이 나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제 블로그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일본 성곽이라는 취미를 위해 얼마나 돈을 썼을지도 아실 거고 KBS의 해명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도 아실 겁니다. 하필 제가 좋아하는 이날치 밴드 무대 배경에다가 이미 그 그림의 원본이 밝혀진 지금 그리다 보니 모르고 일본 성을 그렸다 죄송하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사과해도 욕을 먹을 판에 일본 성이 아니라 용궁을 그리다 보니 그렇다 라고 무지를 억지로 대응하니 이건 너무나도 악질적입니다. 다시 발표한 변명을 보면 더 문제인 게 나라를 대표한다는 방송이 유료 사이트를 보고 그렸다. 그렇게 하면 무단 도용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시청료의 가치 참 대단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그림이 왜 일본 성인지 제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사진은 딱 한 장 빼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일본성에서 가장 높이 쌓은 거대한 정각을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각이라는 속칭으로 더 유명하고 일본성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천수각 자체를 일본의 성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고요. 사진은 국보, 마치의 천수입니다. 이렇게 경복궁 근정전 같은 정각 위에 망루 하나 달랑 올린 구조를 망루형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동양의 목재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기만 했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천수에서 이렇게 탑처럼 쌓기만 한 구조를 층탑형 천수라고 합니다. KBS의 배경 그림과는 좀 다른데 이걸 옆에서 보면 중국이나 한국의 정각에서는 굳이 옆모습이 주목받지 않을 텐데 일본의 성은 맨 위에 올리는 정각의 방향에 따라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층탑형 천수는 외모가 심플하기 때문에 일부러 건물 구조와는 상관없는 세모난 박공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모난 박공을 치도리 하후라고 합니다. 물론 망루형 천수도 치도리 하후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하후를 답니다. 일본의 성은 이런 하후를 앞뒤 여기저기 달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성의 모습이 변하고 옆면이든 정면이든 주목을 받습니다. 각종 박공이 달린 것이 특징인 망루형 천수, 국보, 히코네성. 히코네성은 이걸 정면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 되면 정면, 측면의 구별이 무의미하죠. 히코네성의 정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사진만 위키피디아 재팬의 사진이고 나머지 성곽의 내부, 외부 사진은 모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입니다. 이게 일본성입니다. 그냥 딱 일본성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정각에 이렇게 생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치도리 하후는 어디까지나 덧붙인 장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생기고 벽을 대면 숨겨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보 이누야마성의 천수에서 카라하후라는 것으로 이 역시 장식용의 둥근 박공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창살이 조총을 쏘기에는 좋죠. 요건 국보 히메지성 천수의 창살입니다. 이런 창살은 팔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런 창살들이 모여서 이런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디자인이 일본의 성일까요? 조선 사람이 용궁을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히메지성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TV에서 봤던 오사카성, 나고야성 등등 유명한 일본의 성은 새하얀 외벽이었을 겁니다. 오사카성하고 나고야성의 천수는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지만 앞서 본 히메지 천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실제 석회를 두껍게 바른 벽입니다. 자, 그럼 KBS 배경 그림의 저 검은 것은 뭐냐? 이것은 히로시마성 천수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지만 묘하게 비슷하죠. 국보 마츠모토성 사진으로 볼까요? 이 검은 건 시타미 이타바리라고 해서 토벽을 도료 바른 판자로 두르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강하지요. 일본의 성에서 하얀 성은 석회를 칠한 성, 검은 성은 이 검은 판자를 두른 성. KBS, 이게 용궁을 떠올리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인가요? 자, 여기서 TMI 타임. 몇 년 전 끝난 히메지성 대천수의 복원 작업은 사용된 석회 반죽만 100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 판자가 아니라 기와를 붙이는 것은 나마코 벽이라고 하는데 나마코는 해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48에서
이가은이 일본어로 해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해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알았을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에다 그림은 도용의 영역으로 의심되고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장동건 주연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는 조선이 계속 식민지로 지배되는 가상의 스토리로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이 아니라 히데요시 동상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일본의 식민지였다면 저런 식의 용궁도 그리고 살았겠죠. 네,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의 가치 정말 잘 봤습니다. 채널아 캐치. 이번 시간엔 일본성과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그 극단적인 예인 쿠마모토성 이다마루 5층 야구라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성과 건축물의 층수 세는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흙을 깎고 파서 목책을 둘러 만드는 중세의 성에는 임시적이고 간소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나무 기둥을 세우는 군립주 구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장기적이고 견고한 건물을 다량으로 배치하는 근세성각으로 넘어가면서 지상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올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초석 건물이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건물도 대형화하는데 방어용 누각 혹은 창고 건물을 야구라라고 하고 그 중에 성의 방어 중심에서 가장 큰 누각을 텐슈라고 합니다. 흔히 속칭인 천수각, 텐슈카쿠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이번 영상에선 텐슈, 천수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쿠마모토성 이다마루 5층 야구라입니다. 현대식으로 풀면 이다 구역의 5층 방어 누각. 저번에 소개한 이다 가쿠베에는 쿠마모토성에 자기 이름을 딴 방어구역이 있을 정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방어구역에 있는 야구라인데 이게 무슨 5층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이 영상이 있는 겁니다. 많아봐야 한 3층 정도로 보입니다. 현대인은 건물의 벽을 보면서 층수를 셀 겁니다. 창문의 위치 같은 거 말이죠. 우리는 층수를 1층, 2층, 3층이라고 하고 일본은 이카이, 니카이, 상카이라고 하고 올라가는 계단을 카이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 성곽 용어로 이 건물은 3중 5개, 산주 고카이라고 합니다. 5층은 5층인데 겉에서 보면 지붕은 3층으로 보이고 건물 내부의 마룻바닥은 5층이라는 뜻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안에 실제 몇 층인지 모르는 게 일본 성곽의 방어용 누각으로 단면을 봐야 겨우 납득이 갑니다. 저번에 KBS 용궁 변명을 까는 영상에서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천수는 커다란 정각이 있고 그 위에 망루를 달랑 올린 것 같은 망루형 천수로 시작했습니다. 이다마루 5층 야구라도 큰 건물 지붕 위에 망루를 올린 것 같은 망루형 야구라입니다. 단면도에서 봤듯이 지붕 사이의 공간에서 숨겨진 층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겉모습과 실제 층수가 다릅니다. 그러다가 동양의 목조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모양의 층탑형 천수로 발전합니다. 이 방식은 겉으로 보이는 층수와 내부의 층수가 동일합니다. 겉모양은 층탑형이 심플하지만 내부 구조의 일관성 등등 층탑형 천수가 좀 더 발전된 방식입니다. 이것은 나고야성의 서북 스미야구라로 심플한 층탑형입니다. 3중 3개 스미야구라, 즉 성곽 방어라인 모서리의 3층짜리 야구라로는 현존 최대 규모입니다. 나고야성의 천수가 2차 대전 때 B-29의 폭격을 맞아 불타버리고 시멘트 복원 건물인데 비해 이것은 현존 유물이기 때문에 국가 중요 문화재로 웬만한 성의 천수 크기입니다. 일본 성곽 건축물은 건물 구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장식용 세모 박공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모난 박공을 치도리 하후라고 합니다.
이런 하후를 앞뒤 여기저기 달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성의 모양이 변하고 정면뿐만 아니라 옆면도 주목을 받습니다. 진짜 팔짝지붕의 박공인 이리모야 하후와 장식용 치도리 하후의 차이를 보면, 박공이 지붕 끝선에 붙어 있으면 팔짝지붕 구조에 포함되는 이리모야 하후, 박공이 지붕 끝선과 떨어져 있으면 지붕 구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장식용 치도리 하후. 이리모야 하후가 아래쪽 첫 번째 지붕이나 두 번째 지붕에 있으면 집 위에다 망루를 올린 구조니까 망루형 천수. 그럼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쿠마모토성 우토야구라입니다. 카토 기요마사가 호니시 유키나가의 거성인 우토성에서 천수를 뜯어온 것이라는 전승이 있고, 실제로는 키요마사의 쿠마모토성 초기 천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오래됐고 유명한 일본의 국가 중요 문화재입니다. 이것도 3층이 아니라 앞서 이다마루 5층 야구라와 똑같이 3중 5개입니다. 지붕이 3중, 마룻바닥은 5층. 전후좌우 같은 모양으로 층탑형 야구라 같은 착각을 주지만, 잘 보시면 이쪽 하우는 지붕 끝선에 붙어 있으니 망루형 천수 아래쪽 정각의 팔짝지붕에 이리모야 하우고, 이쪽 하우는 선에 떨어져 있으니 어디까지나 장식용으로 이리모야 하우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스에 하우입니다. 이것은 국보 이누야마성의 천수에서 둥그런 카라 하우라는 것으로, 이 역시 장식용의 둥근 박공입니다. 이런 장식용 하우는 어디까지나 덧붙인 장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생기고 벽을 대면 숨겨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리모야 하우도 마룻바닥 위치에 따라 저런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망루형 천수는 1층의 평면이 다각형일 수도 있고, 층별 기둥의 위치도 일관성이 없어서 층탑형보다 더 약한 구조입니다. 층탑형 천수는 지붕의 수와 마룻바닥의 수가 동일하고 위아래 기둥 위치 등 여러모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벚꽃 사진으로 유명한 히로사키성 천수입니다. 제가 갔을 땐 10월 말이라 단풍이 지기 시작했는데요. 돌출부 때문에 장식용 박공들이 눈에 띄지만 어쨌든 심플한 층탑형 3층 천수입니다. 3중 3개. 참고로 이 건물이 에도시대에 대외적으로는 3층 야구라였습니다. 원래 있던 천수가 낙뢰로 진작에 소실되고, 그 후로 에도 막부의 눈치를 봐서 우리는 천수는 없고 야구라만 있습니다 해서 성가신 법적 제한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천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막부의 쉬쉬한 비공식 3층 천수가 전국에 다수 존재했고, 그걸 고상카이 야구라, 산주 야구라 등으로 부릅니다. 지금도 이 히로사키성 천수는 일본의 현존 12천수 중의 하나로 국가 중요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선통신사가 지나고 있는 고쿠라성 모형입니다. 딱 봐도 심플한 층탑형 천수고, 층탑형 천수니까 4중의 지붕으로 봐서 4층 천수라고 하면 틀립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게 동양의 건축물인데, 이 고쿠라성의 맨 위층은 그 아래층보다 큽니다. 이런 구조를 남반지쿨이라고 하는데, 남만, 즉 서양의 영향이라는 거죠. 층탑형 천수니까 각 층마다 지붕이 있어야 하는데, 남반지쿨이라서 4층은 지붕이 없고 5층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지붕 4개, 마룻바닥 5층, 4중 5개인 층탑형 천수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잠시 오늘의 TMI. 첫 번째, 고쿠라성 천수는 원래 층탑형 천수인데 현대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하면서 지역의 폼생폼사 관광적인 의견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하우를 가진 망루형으로 지어졌다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것은 일본에서 마지막 5번째로 국보가 된 마츠에성 천수입니다. 딱 봐도 정각 위에다 망루를 달랑 얹은 모양이 망루형 천수입니다. 5중 4개인데 지하가 또 있습니다.
석축. 그러니까 이시가키 위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 이시가키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도 1층짜리 야구라를 따로 붙여서 이시가키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하를 가진 건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체의 성은 지붕 4겹, 마룻바닥 5층에 지하가 1층, 4중 5개, 지하 1개입니다. 자, 마지막 예로 현존하는 천수 중의 천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히메지성의 천수입니다. 크고 작은 천수를 연결해서 세워놓은 연립식 천수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중 가장 큰 히메지 대천수를 보면 막루형일까요? 층탑형일까요? 정답은 막루형입니다. 아까 하우 설명할 때 이리모야 하우가 아래쪽 첫 번째 지붕이나 두 번째 지붕에 있으면 막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지붕의 박공이 지붕의 성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 역시 팔짝 지붕을 가진 큰 전각 위에 다시 커다란 건물을 얹은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연구자에 따라 중, 개로 구분하지 않고 층, 중, 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살펴본 방식은 미우라 마사유키 안으로 이런 중, 개의 구분이 직관적이고 좀 더 일반적입니다. 니시가야 야스히로의 안은 지붕수를 층이라고 하고 마룻바닥 층수를 중이라고 하고 지상의 모든 층수를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5개, 마룻바닥 6층에 지하 1층을 가진 히메지성을 예로 보면 미우라 안은 5중 6개, 지하 1개라고 하지만 니시가야 안에선 5층, 7중 6개라고 합니다. 총 7층인데 지상이 6층이니까 지하는 나머지 1개층이다 라는 속뜻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두 번째. 쿠마모토성은 2016년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다마루 5층 야구라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목조로 복원된 건물이었습니다만 이시가키가 붕괴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적의 한 줄기 이시가키라고 희망의 상징처럼 주목받아서 엄청난 장비를 동원하여 붕괴를 막은 후 해체했고 석축을 복구한 다음에 재건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일본 성곽 건축 중에 천수의 종류와 그 층수 세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채널 아케치. 히데요시가 일본의 정권을 잡고 세운 거성이 오사카성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오사카죠. 이번 시간엔 그 오사카성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성곽과 모형 사진은 별도 출처 표기가 없는 이상 모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건물 자체가 오사카성은 아닙니다. 일본 근세 성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텐슈, 즉 속칭 천수각입니다. 여러 방어구역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가 성이고 특히 근세 성곽은 도시 전체를 해자로 둘러싸서 방어 라인을 완성하는데 이 개념을 소가마에라고 합니다. 고로 이 오사카성 천수가 오사카성의 얼굴이긴 해도 오사카성 전체에 비하면 일부일 뿐입니다. 종종 오사카성이 1665년에 벼락에 맞아 불타버렸다 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오사카성이 불타 없어진 게 아니라 천수각이 벼락에 맞아 불탄 겁니다. 분명히 근세 오사카성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았습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총공격해서 토요토미 가문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도쿠가와 막부가 서쪽의 거점으로 오사카성을 다시 만듭니다. 해자와 이시가키, 즉 석축의 높이를 2배로 높여야 한다는 축성의 명인 토오도 타카토라의 의견을 반영해서 토요토미 오사카성을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히데요시 시절의 유물은 돌멩이 하나 볼 수 없습니다. 연구를 위해 일부 발굴한 곳만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이시가키도 오사카성에 있습니다. 토요토미의 성을 덮어서 만든 토쿠가와의 성이다 보니 다른 에도시대 근세 성곽들처럼 네모반 듯한 나와바리,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아니라
각각 모양이 다른 부등변 다각형을 가진 구식 레이아웃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의 여러 부분이나 건물 명칭이 토요토미 시대와 동일한 것이 많다고 하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오테몬의 생간야구라만 해도 히데요시의 원래 주인인 오다 노부나가가 홍간지랑 전쟁할 때 이곳에 있던 야구라, 그러니까 방어 막루에서의 측면 공격으로 오다군의 성문 공략이 난항을 겪자 노부나가가 저 야구라를 함락시킨 자에게 1000관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오사카성의 천수는 복원품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천수가 1665년에 벼락에 맞아 불타 없어진 후로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사카성 천수는 일본을 소개하는 사진이나 영상에 자주 나오는 일본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1931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진이죠. 히데요시와도 상관없고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건축으로서의 천수는 4종류가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면 현존 천수라고 하는데 전국에 12개 뿐입니다. 당시의 도면 등을 통해 충실히 재현했으면 복원 천수고, 그 중에 나무로 전체를 복원했다면 목조 복원 천수, 겉모습만 복원했다면 외관 복원 천수로 나뉘고, 당시 모습은 모르겠고 어쨌든 천수가 있었다는 성에 새로 만들면 부웅천수, 천수가 없었던 곳에다 상상해서 천수를 새로 만들면 모의천수인데, 오사카성은 정확한 고증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부웅천수로 분류됩니다. 내부에 엘리베이터도 있죠. 물론 이 천수는 현대의 건물이지만 오사카 대공습에서도 살아남았고 곧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문화재입니다. 우리가 보는 오사카성은 하얀 천수입니다. 그런데 히데요시의 오사카성은 검은 천수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지은 오사카성이 흰색 천수죠. 단순하게 보면 지금의 철근 콘크리트 오사카성이 맨 꼭대기는 히데요시식이고 그 아래는 도쿠가와식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로, 히데요시의 천수는 1585년에 만들어서 구식인 막루형 천수, 즉 큰 정각에 막루를 달랑 얹은 형태라서 대형 이리모야 하우가 보이는데, 도쿠가와의 천수는 1626년에 재건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층탑형 천수, 즉 한 층 한 층 탑을 쌓은 듯한 형태라 건물 구조의 일부인 이리모야 하우가 없이 장식용 치도리 하우만 달려 있습니다. 천수의 종류와 하후의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현대의 오사카성 천수는 도쿠가와 시절 같은 흰색 천수인데 이리모야 하우는 마구 달려 있지만 꼭대기는 히데요시 시절로 맞춘 이래저래 짬뽕으로 만든 천수입니다. 물론 세부 설계 자체가 사료적으로 근거 부족입니다. 여기 보이는 길쭉한 네모 건물은 역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그냥 현대의 엘리베이터 타워입니다. 일본 성곽에 가면 노인층 관광객이 많은데 성곽의 상징인 천수에 올라가려면 노인층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6, 7층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고, 목재 유물의 경우 계단의 경사가 매우 급하고 좁고 미끄럽습니다. 다행히 8층짜리 오사카성 천수는 내부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반면 제가 처음 갔던 성이 쿠마모토 성이었는데 현대의 시멘트 건물이지만 여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없냐고 묻는 노부부가 초짜 관광객에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사카라는 지명이 보이는 가장 오래된 예는 정토 진종을 중흥시킨 렌요가 1496년에 쓴 서간의 세슈 히가시나리군 이쿠타마노 쇼나이 오사카라는 기록입니다. 렌요 때에 오사카에 종교시설을 건립하고 크게 발전해서 이시야마 홍간지가 되는데, 바로 이 우리가 쓰는 이시야마 홍간지, 그리고 노부나가와 홍간지의 10년 전쟁인 이시야마 전쟁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오사카 홍간지가 정확한 용어라는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시야마라는 말이 히데요시가 세운 오사카성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에도 시대의 오사카성 땅을 널리 부르는 표현이 되었는데, 그걸 역으로 홍간지 시절에다 갖다 붙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토키츠무 쿄오키 같은 당시 사료에도 오사카 혼간지라고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사카에 관광 가서 여러 안내판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오사카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둘 다 큰 언덕이라는 뜻은 같은데 이 한자는 에도 시대에 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메이지 신정부 때 오사카로 수도를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수도는 에도로 결정되고 그때부터 오사카의 정식 표기는 이 한자로 확정되고 에도는 토쿄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사카에서 이 판은 흑토와 돌이킬 반으로 나뉘는데 흑토가 선비 사랑도 통하니 사무라이가 반대하다, 뒤집는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족 반란에 고생한 메이지 신정부가 요 대판으로 정식 표기를 바꿨다는 말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전국시대나 임진왜란 관련 역사 취미에서 이 오사카는 이 오사카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채널 아캐치. 저번 오사카성 영상에 이어서 오사카성의 이런저런 TMI를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 출처 표시가 없는 사진은 모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먼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다른 겁니다. 일본은 우리의 도보다 작은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경은 수도니까 동경도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고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와 제2도시 오사카 일대는 부라는 행정구역입니다. 북해도는 섬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처럼 큰 행정구역이라 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도부현이라는 1도, 1도, 2부 43현으로 총 47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오사카부 안에 여러 보통지방 공공단체 중에 거대한 오사카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오사카시티에 우리가 많이 여행 가는 거죠. 오사카는 인구 270만이 넘는 대도시로 우리가 관광객 입장에서 많이 가는 곳으로 보자면 칸사이 국제공항은 오사카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하철 미도오스지선이 오사카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메다는 오사카역이라는 번화가고 남바와 도톤보리, 신사이바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텐노우 지역이 있고 여기서 오사카 시내를 둥글게 빙빙 도는 순환선, 일본에선 코리 모양이라고 칸조센이라고 하는 오사카 환상선이 지나갑니다. 참고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이 순환선에서 별도의 노선을 갈아타야 합니다. 관광객은 대부분 미도스지선의 우메다나 남바에서 놀 텐데 우메다의 오사카역이나 텐노우지역에서 오사카 환상선을 타고 오사카성 공원역이나 모리노미야역에 내려서 약간 걸어야 합니다. 오사카성 공원역은 오사카 홀이나 야구장이 있지만 뒷문 같은 느낌으로 오사카성에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모리노미야역이 정문 쪽이라 사쿠라몬에 관광객이 많고 일본 성곽 입구를 장식하는 거대한 돌인 카가미 이시 중에 가장 큰 녀석인 타코이시도 있습니다. 타코이시의 추정 무게는 130톤. 참고로 모리노미야역의 발차 멜로디는 그 이름에 맞춰 동요 숲속의 곰아저씨입니다. 이 모리노미야에서 두 정거장 가면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드라마 파친코의 그곳인 츠루아시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넷 밀리터리 취미 쪽에선 당나라 군대인 이탈리아군과 함께 오사카 지역의 일본 육군 제4사단이 약해 빠졌다고 개그의 소재가 되었는데 특히 연대구 자체도 오사카인 제8연대는 또 졌는가 8연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만 그 제4사단의 사단사령부가 바로 오사카성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성곽은 군대나 관공서, 방송국으로 이용됩니다. 태평양 전쟁 후 상당 기간 오사카 시립박물관으로 썼고 오사카 역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을 접고 리뉴얼해서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오사카성 앞에 있는 이 큰 빌딩이 오사카 역사박물관입니다. 같이 세운 오사카 방송회관 건물에는 NHK 오사카 방송국과 NHK 오사카 홀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히데요시가 세운 오사카성을 덮어서 그 위로 토쿠가와 막부의 오사카성을 쌓았기 때문에 히데요시 오사카성은 돌멩이 하나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덮어 올렸기 때문에 나와바리, 즉 아웃라인은 유사한데 천수각 뒤편 야마사토 마루에 보면 히데요리 요도도노 자진한 곳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과 그 어미가 여기쯤에서 죽었다는 건데, 그 잘난 토요토미 정권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읊었다는 사세구에 나니와의 영화가 꿈속의 꿈이라고 했는데, 그 허망함이 이 비석 하나에 담긴 것 같습니다. 이 비석이 있는 야마사토 마루에는 또 다른 돌들이 여럿 있습니다. 각인석 광장이라는 건데, 성곽을 만들 땐 할당이라는 게 있고, 특히 오사카성 같은 대형 성곽은 텐카, 부싱, 천하 보청이라고 해서 막부가 여러 다이묘를 동원해 이것저것 할당해서 축성하는데, 성을 쌓는 데 사용한 돌에는 누가 조달했는가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시, 그러니까 각인을 해놨습니다. 이건 조선의 한양성곽도 비슷합니다. 그 돌들을 지나 야마사토 마루에서 천수대에 올라가는 쪽 이시가키, 그러니까 석축을 보면 돌이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비행기의 기총소사를 맞은 자국입니다. 황금 샤치오코를 자랑하던 나고야성의 에도시대 대형 천수는 미군의 폭격에 불타 없어졌지만, 현대에 제대로 된 고증 없이 만들어진 오사카성 천수각은 오사카 대공습에도 살아남아 지금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여러 유물에도 6.25 때 총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채널A 캐치. 일본의 전란이 끝나고 조선 침략도 실패로 끝나고 다시 벌어진 일본의 내전도 끝나고 1515년에 토요토미 가문까지 멸망시키고 나자 에도 막부는 그해 윤 6월에 일국일성령을, 7월에 무가 제법도를 공포하여 다이묘들의 성곽을 규제하게 됩니다. 일국일성령에서 국은 일본 66개국, 그러니까 옛날 일본의 지역 구분인 영제국의 쿤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이묘의 영국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다이묘 가문이 거성 하나만 가지도록 제한하는 것인데, 나머지 성들은 전부 폐성, 그러니까 부숴버릴 것을 명하는 것으로, 모리 가문에서 받은 내용은 귀공의 영지에서 거성만 남기고 그 외의 성은 모두 허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위의 뜻임. 1515년 윤 6월 13일의 일국일성령 통보이고, 같은 날 발송된 문서인데 나베시마 가문에서 받은 내용은 일국일성 이외에는 철거하도록 명함. 이 문구로 인해 후대에 일국일성령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게다가 이미 에도 막부는 막부가 만들어지자마자 1609년 9월 서국 다이묘들에게 500석 이상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의 건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1635년의 무가 제법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500석 이상의 군선을 금지시키는데, 그래서 에도시대 다이묘들은 아타케를 사용하지 않고 세키부네를 사용했습니다만, 성곽과 선박에 대한 규제는 막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다이묘의 군사력을 축소시키는 정책이지요. 일국일성령에서 하나의 쿠니에 여러 개의 다이묘가 있을 경우는 그 다이묘 수만큼 거성을 놔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오노 쿠니로 4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겐나 원년 당시 이오의 성은 토도 타카요시의 이마바리 성, 가토 요시아키의 마츠야마 성, 와키사카 야사루의 오오스 성, 다테 히데무네의 우아지마 성, 이렇게 4개로 후대에 내려와 마츠야마와 우아지마는 현존하는 12천수 중 하나씩을 가지고 있죠. 영제국의 쿠니를 2개 이상 보유하는 큰 번국은 그 하나의 쿠니마다 1개의 성을 인정해서 토도번의 경우 이가노 쿠니의 우에노성, 이세노 쿠니의 츠성, 이렇게 2개의 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반대로 모리번의 경우 수오노 쿠니의 이와쿠니 성과 나가토노 쿠니의 하기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하기성만 남기고 이와쿠니 성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와쿠니라고 하면 세키가하라 이후 키카와 가문의 영지가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6만석의 키카와 가문은 독립된 정식 다이묘는 아니었습니다. 일국일성령에 의해 이와쿠니 같은 일부 근세성곽도 폐성되어 없어졌지만,
그때까지 지성으로 존재했던 중세 성곽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 지성들은 다이묘 가신의 거성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의 패성에 의해 성의 보유는 번주만의 특권이 되어 번주와 가신의 신분 차이가 명확하게 되었고, 그것이 막번 체제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일국 일성령은 반드시 다이묘들에게 불이익만 주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는 미우라 마사유키 선생의 성만드기 도전의 내용을 많이 인용했는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막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본보기로 영지 몰수당한 것은 일국 일성령이 아니라 무가 제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635년에 공포된 두 번째 무가 제법도뿐만 아니라 애초에 1615년에 발령된 첫 번째 무가 제법도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 번국의 거성은 비록 술이라 하여도 반드시 보고할 것, 새로 축성하는 것은 엄히 금함. 후쿠시마 마사노리도 신규 축성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서 괘씸죄가 적용되긴 하지만, 일단 사달이 난 계기나 세간의 유명한 이야기는 이 1615년 버전 무가제법도의 제6조입니다. 히로시마성에 가면 지금도 그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수리하다가 망했다고 일컬어지는 이시가키, 즉 석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일본 근세 성곽의 상징인 천수, 마츠나가 히사이데든 오오다 노부나가든 근세 성곽이 건축되기 시작한 이후 역사상 일본 열도에 있었던 중요 근세 성곽의 천수각은 대략 117개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일국 일성령에 걸려서 없어지고, 벼락에 맞아 없어지고, 화재로 없어지고, 이래저래 없어졌지만 노후에서 썩어서 기울었든 어쨌든 에도시대 말기인 1854년까지 총 65개의 천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으로 번국이 해체되면서 국가 소유로 관리가 곤란해진 성곽의 건물들은 민간에 불화되거나 철거되면서 일본 제국 말기인 1944년에는 20개의 천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오카야마성, 히로시마성, 후쿠야마성, 오오가키성, 미토성, 와카야마성, 나고야성, 이 7개가 잿더미로 변합니다. 거기서 다시 전쟁이 끝나자마자 화재로 홋카이도에 있는 후쿠야마성이 불타 없어집니다. 당시 후쿠야마 성터는 마츠마에 초 관청이기도 했는데 당직실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서 천수 등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본엔 12개의 천수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중 7개는 나라의 중요 문화재고 5개는 국보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앞서 일본 열도에 있었던 천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 열도 밖에도 10여 개의 천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말이죠. 임진왜란 7년간 만들어진 천수는 역사상 일본 열도에 만들어진 주요 천수 숫자의 10%를 넘게 차지합니다. 채널아 캐치. 서양의 갑옷과 일본 성곽의 공통점은 그 발전이 최고에 도달했을 때 실전의 이용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는 말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일본의 근세 성곽은 실전을 치른 경험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투,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제가 가봤던 곳으로 추려봤습니다. 이 영상의 별도 설명이 없는 성곽 사진은 모두 제가 찍은 것입니다. 사가성. 사가성은 나베시마 가문 35만 7천석 사가번의 거성으로, 사가번은 에도막부 타도에 주력한 4대 옹번, 즉 사초도희 중의 하나인데, 메이지 유신 이후 불평사족, 그러니까 세상에 불만이 있는 사무라이 계급이 일으킨 반란인 사가의 난이 일어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현청이 된 사가성에서 정부군과 반란군의 교전이 벌어졌는데 그 흔적이 사가성의 성문에 남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구멍 같아도 그런 역사를 담고 있고, 사가의 반란군이 조선정벌의 정할론을 주장한 정한당과 봉건제로 복귀를 주장하는 우국당의 연합 세력이란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감회가 생기긴 하죠. 츠루마루성.
카고시마시에 있는 츠루마루성은 시마즈 가문 77만 석 사츠마번의 거성으로, 사츠마번은 사초도히에서 더더욱 에도 막부 타도의 주도적인 입장이었는데, 메이지 신정부 수립 이후 정한론으로 대립하다가 낙향한 사이고 타카모리를 불평 사족들이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서남전쟁, 세난 센소입니다. 이 서남전쟁의 흔적이 추르마루성의 이시가키, 그러니까 석축에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고시마보다도 서남전쟁의 재앙이 먼저 닿은 곳은 쿠마모토성입니다. 지금의 사단에 해당하는 진대, 쿠마모토 진대가 지키는 쿠마모토성을 사족 반란군이 쳐들어갑니다. 그 당시 흔적을 제가 사진으로 남긴 건 없는 것 같은데, 쿠마모토성은 이거 자체가 당시 전쟁의 흔적입니다. 어전을 비롯해 성의 많은 부분이 전쟁으로 불탔는데, 이 거대하고 웅장한 쿠마모토 천수는 서남전쟁 당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의 천수는 철근 콘크리트로 겉모습을 복원한 건물입니다. 게다가 천수는 사족 반란군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불에 타버렸는데 그 원인조차 불명확합니다. 오른곽,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에도 막부를 타도할 때 막부의 잔당들은 동북지방에서도 패배하고 북해도까지 밀려들어가 에조 공화국을 세우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하코다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코다테에는 막부가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오른곽, 고료카쿠라는 서양식으로 축성한 성곽이 있었습니다. 일본 근세 성곽은 높고 번듯한 이시가키를 자랑하고 있지만 포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사무라이 군대의 전쟁은 대포를 잘 쓰지 않았고, 오죽하면 근대 산병과라는 보병, 기병, 포병 중에 보병만 있는 기형적인 군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오른곽은 포격전이 일반화된 서양의 축성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든 능보식 성곽, 그러니까 마른 목골 보루들로 이루어진 성으로 태반이 토르로 만든 경사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시가키 부분도 많습니다. 참고로 석축의 윗부분이 튀어나온 방식은 우리나라의 성곽에선 자주 보이는 것이지만 일본에선 극히 드문 예입니다. 포격전이 시작되면 일본 성곽의 높은 건물은 대포의 조준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천수각 정도도 아닌 이 하코다테 관청 건물만 해도 신정부군은 이걸 보고 쐈다고 하니까요. 오오사카성, 이전 오오사카성 관련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실전을 거하게 치룬 오오사카성이지만 토요토미 오오사카성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도쿠가와 오오사카성으로 세웠기 때문에 히데요시 시절의 유물은 돌멩이 하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오사카성의 야마사토 마루에서 혼마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시가키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비행기의 기총소사로 생긴 자국입니다. 미군은 B-29를 앞세워 일본 각 도시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일본 성곽의 상징인 천수, 텐슈는 메이지 유신 이후 1944년까지 나고야성 천수를 위시하여 20개의 목재 유물이 남아 있었지만 전쟁의 폭격으로 13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전쟁 직후 화재로 하나가 소실되어 지금은 12개의 현존 천수가 존재합니다. 이 와중에 사료적 고증 없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오오사카성 천수각은 나무로 제대로 만들었던 어느 역사상의 오오사카성 에도성 천수보다도 오래 그 자리에 건재하다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덥잖은 영상에서 여러분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오다 정권, 토요토미 정권 무렵부터 근세 성곽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진짜 실전을 위해 세운, 그리고 실전을 많이 겪은 외성을 조선 남부 해안에 쌓았다가 그 경험을 포함해서 다시 토요토미 말기, 도쿠가와 초기에 일본 여기저기 근세 성곽이 우르르 생깁니다만, 그 잘난 일본의 근세 성곽은 실전 경험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칼차고 갑옷 입은 진짜 사무라이 전쟁과는 더더욱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영상의 본심입니다.